연준 내에서도 좀 분열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결이냐 인하냐 이게 아니라 인하냐 동결이냐 인상이냐 양방향 이벤트까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내분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캐비너 씨가 상원에서 인준이 걸려 있어요. 지금 약간 펜딩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연준 내에서도 방향을 잡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성 이런 거를 낮추는 요인도 될 수 있고 연준이 과감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준은 당분간은 동결 기조를 좀 유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나이노믹스는요 가성비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부양은 하되 막 뿌리는 게 아니라 효과가 나는 데에만 돈을 뿌릴 수 있거든요. 타겟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이 벌리는 데에만 돈을 뿌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나이노믹스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최첨단 산업 같은 것들 있죠. 생산성이 나오는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세수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중국 금리가 높지가 않아요. 미국보다 많이 낮은 편이잖아요. 그죠? 이걸 한꺼번에 째버리면 성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해결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어쨌든 시간을 끌더라도 결국에 무너지는 건 무너지잖아. 그럼 다른 데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을 찾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중국 경제에서 주목하는 것 중에 피지컬 AI 그런 것들하고 제조업 쪽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통화 정책 이야기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트럼프의 워딩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약 달러를 위크 달러라고 안 하고 위커 달러라고 표현을 썼던데 이 표현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단어인 거죠. 일반적으로 미국은요, 특히 재무장관은 강달러를 원한다고 해요. 역시 강한 달러, 강한 미국 이거거든요. 트럼프는 그러면은 강한 미국을 원하냐? 당연하겠죠. 근데 미국 경제가 강하면 달러가 세요. 그럼 무역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수입 물가가 낮아지고 수출 물가가 높아지니까. 트럼프는 강달러를 원한다고 하는데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대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모순적이죠. 그렇죠. 모순적이죠. 근데 위커 달러를 갖다 들이대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환율이라는 건 상대 가치예요. 미국 경제가 좋은데 유럽 경제가 더 좋잖아요. 그럼 달러가 약해요. 왜냐하면 더 강한 유럽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가 더 강하잖아요, 경제가. 그럼 그 나라 통화가 세지겠죠. 그럼 미국 경제가 좋은데 유로가 강하니까 달러가 약하고 수출도 잘 돼요. 그럼 무역 적자도 줄이고 강한 미국도 유지할 수 있죠. 이게 트럼프가 꿈꾸는 위커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더 버블처럼 해가지고 더 강해진 나라보다는 약한 미국. 하지만 성장은 탄탄하긴 하지만 더 센 놈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역 적자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는 하는 얘기가 다른 국가들이 소비를 성장시켜서 미국의 물건을 사줘야 무역 적자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가 그러면 소비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소비하냐? 빚을 늘려야겠죠. 빚을 늘리기 싫으면 어떡하냐? 관세를 맞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관세로 압박을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국한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시장 개방하라고 하고 있어요. 시장 개방을 하게 되면 미국의 물건을 갖다 중국에 팔 수가 있겠죠. 2월 달 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년 유예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을 더 유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며칠 전에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떴어요. 중국한테 이란산이나 러시아산 원유 사지 말고 미국산, 그렇죠. 그 얘기 하는데 저는 흥미롭게 들리더라고요.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 하냐면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잘 사주고 있다.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심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줄이려면 뭘 해야 되냐면 무언가 중국이 미국의 물건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의 물건을 뭘 사줄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대두죠, 콩. 그리고 지금 이제 제시하는 거는 셰일 오일을 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이 이란산 원유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사다가 그럼 큰 수요자인데 미국산 원유를 사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유가 상승 압력을 중동발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 트럼프가 꿈꾸는 위커 달러의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미국 정부에서? 찾아보기는 쉽진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어떤 때에도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좀 흥미로운 건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졌어요. 110에서 지금 최근에 좀 뛰어 오르긴 했지만 99 정도 되거든요. 그럼 고점 대비 한 10%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경제는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수출하기가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편에서 유럽이 받아주고 있어요. 달러가 약하니까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러면은 미국 달러가 지금 탈달러 아니냐. 달러에서 다 이탈하다 보니까 달러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외국인들의 달러 수요가 여전히 많고 미국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다. 그럼 달러가 약해지는 건 오롯이
유로가 강해서다. 그럼 유로가 왜 강하냐? 작년 1월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리고 군수 방위 산업을 위해서 그 구두쇠였던 독일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걸로 성장을 부양하니까 유로가 강한 거다. 우리 미국이 약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참 보기 힘들었었던 케이스가 좀 나타난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도에 없는 길을 트럼프가 가고 있네요. 흥미롭죠. 근데 그걸 갖다 이제 결국에는 방위 산업이나 그러니까 결국에선 유럽에 이제 집중돼 있던 방위를 갖다가 본토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미국 본토로. 흥미로운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맞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군이 사라진 세상이잖아요. 세계의 경찰이잖아요. 경찰이 사라진 세상은 어떨까?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좀 자잘한 범죄가 많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제가 전쟁이 언제 난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아닙니다만 언제 어디서 어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요즘은 그런 생각은 같이 해보게 돼요. 이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내세우면서 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렇게 하면 진짜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이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답도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어려운 원인이 뭔지를 진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미국의 제조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 때문이다. 다른 나라가 미국을 빨아먹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그 원인을 찾으면 관세 부과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국이 더 이상 이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의 조선 산업이 쇠퇴한 이유가 다른 나라의 어떤 치팅 때문이냐? 아니면 미국이 더 고부가 산업으로 이동하는 그런 단계인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보시죠. 1900년대에는 미국이 농업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제 1900년대 초중반 되면서 제조업, 공업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2차 산업이. 근데 2차 산업이 압도적으로 강해지잖아요. 근데 1차 대전이 터져요. 그래서 유럽이 농업이 다 안 좋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농업도 잘 되고 수출하다 보니까 농업도 잘 되고 제조업도 좋았거든요. 전쟁 특수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이제 농산물 생산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미국의 농업 성장이 둔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920년대 말에 다들 그 얘기 한 거잖아요. 특히 이제 1차 산업 쪽에서 이거 관세 때려야 된다고. 그게 이제 스무톨리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 관세 때릴 때 제조업도 우린 왜 하다 보니까 이제 관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국가가 발전하면 발전의 단계라는 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노동의 비용도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더 고부가 산업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부가 산업으로 경제 구조는 바뀌어 있는데 기존의 산업들에서도 헤게모니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공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저는 제일 좀 걱정하는 게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고 미국에서 그럼 제조업의 여건이 바로 과연 무르익을 수 있겠는가? 그걸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관세로 맞추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제조업 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통화 정책 기조와 유가 상황 감안했을 때 FOMC는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지금 연내 2번이나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1번이나로 바뀌어 있고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 내에서도 좀 분열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결이냐 인하냐 이게 아니라 인하냐 동결이냐 인상이냐 양방향 이벤트까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내분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캐비넛 씨가 상원에서 인준이 걸려 있어요. 지금 약간 펜딩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연준 내에서도 방향을 잡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성 이런 거를 낮추는 요인도 될 수 있고 연준이 과감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준은 당분간은 동결 기조를 좀 유지하게 될 것 같아요. 케빈 워시는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나요? 매파냐 비둘기파냐 되게 의견이 분분하던데요. 1월 말 2월 초에는 그거 엄청 질문 받았거든요. 지금은 근데 사실 이란 터지면서 케빈 워시라는 이름을 거의 못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거는 저도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 어떤 인사가 등장하면 이 사람이 매파예요 비둘기파예요 이렇게 가요. 되게 어떤 자리에 있고 어느 시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은 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 중앙은행이 작년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근데 올해는 인상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럼 호주 중앙은행은 매파인가요? 비둘기파인가요?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엔 비둘기인데 올해는 매네?
그럼 정체성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건 얘는 무조건 매, 금리 인상하는 애야. 얘는 무조건 비둘기, 금리 인하하는 애야. 근데 전 세계 중앙은행은 보면 인상할 때도 있고 인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매일까요? 비둘기파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되게 유연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연준 인사들 중에서 막 엄청난 매파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과거에는 비둘기였던 적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케빈 허씨가 과거에는 매파적인 인사의 역할을 했던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은 연준 의장이 됐고 트럼프의 압박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과거하고는 다른 시대의 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그때처럼 무조건 매 이러면서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취지하고 어느 정도는 온라인을 맞추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금리를 더 낮추고자 할 텐데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연준 의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내리는 사람. 굉장히 심플하죠. 트럼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이 케빈 어시에 대해서도 매냐 비둘기냐 이거보다도 트럼프하고 온라인을 맞추면 금리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동 전쟁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시장의 기대하고는 달리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이슈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그 사람이 2번 내려야 될 걸 4번 내릴 수는 있겠죠. 근데 여건이 전혀 형성이 안 돼 있다면 아무리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책 공조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무르익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을 것 같고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드린 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드려왔는데 올해 초에도 2번 인하한다고 했다가 지금 한 번으로 바뀌고 원래는 6월달 인하 봤다가 지금 9월달 인하 보더라고요. 그런 변화들은 좀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아요.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고 싶지만 네. 대외 상황 고려하면 당장 그러기는 어렵다. 예, 유가가 이렇게 높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일본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사나이노믹스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네네. 경제 정책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카이치 사나이와 아베 전 총리를 비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베노믹스와 사나이노믹스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경제 여건이 너무 다르죠. 아베 때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돈을 전방위로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게 디플레이션이니까.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상황이죠. 여기서 돈을 전방위로 아베노믹스처럼 뿌린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수 있죠. 이게 일단 첫 번째는 전혀 다르고 두 번째는 아베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엔화가 너무 강했어요. 슈퍼 앵고의 시대였거든요. 달러당 75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러당 157엔이에요. 그럼 75에서 157엔인 결국엔 2배 이상 약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옛날처럼 엔약세를 마구 몰고 가기 쉽지 않아요. 엔화를 마구 찍어서.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 엔화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나이노믹스는요. 가성비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부양은 하되 그러니까 막 뿌리는 게 아니라 효과가 나는 데에만 돈을 뿌릴 수 있거든요. 돈이 벌리는 데에만 돈을 뿌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나이노믹스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최첨단 산업 같은 것들 있죠. 생산성이 나오는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세수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둘이 시대상이 분명히 달라요. 근데 다만 우리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여자 아베다라는 별명이 있다 보니까 아베노믹스의 그 유산을 그대로 기억을 하는 건데 시대상이 다른 만큼 타격하는 방법도 다르게 갈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나이 총리의 지향점은 약간 한국의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나 첨단산업펀드처럼 신수종 산업 투자한다 요건가요? 그것도 이제 중심에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얼마 전에 나와서 그 얘기하거든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는 말을 써요. 책임 있는 이라는 얘기는 마구잡이로 부채를 늘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실제 나와서 그 코멘트도 해요. 막 돈을 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이슈예요. 정부 재정이 지금 다 안 좋아요. 그럼 돈을 쓸 때 어디다 쓰고 싶을까요? 막 쓰고 싶을까요? 아니면 생산성이 나오는 데 쓰고 싶을까요? 최대한 아껴서. 예, 그렇죠. 유럽으로 가보면 유럽에서도 드라기 보고서라는 게 있었어요. 24년도에. 작년에도 회자가 되거든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유럽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아냐.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그럼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냐. 구두쇠처럼 아끼지 말고 돈이 되는 곳에 과감하게 정부 재정을 지출해서 AI 산업 같은 걸 끌어올려야 된다. 그게 유럽의 미래 먹거리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요. 생산성이 높은 곳에 투자해서 성장이 나오게 만드는, 성장이 나올 곳에 가성비 있게 투자해야 된다. 돈을 써야 된다. 이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카이치도
그 기조에는 어느 정도 온라인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정부와 정책이 비슷해. 그렇죠. 보여요. 지금은 왜냐하면 전 세계가 빚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성장인데 빚이 많아요. 그러면 얼마 안 남은 돈을 써야 되는데 위험하고 그러면 제대로 써야죠. 총알이 얼마 없는데 적이 많으면 헤드만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일본의 정책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엔화 가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미국이 아시다시피 일본의 엔화 약세에 불만을 사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는 건가요, 미국은? 이게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일본의 국채금리가 올라가요. 근데 일본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게 미국의 국채금리까지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 국채금리를 낮추고 싶어요. 근데 여러 가지 썼는데 잘 안 내려와요. 답답하겠죠. 왜 안 내려와? 그런데 일본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잘 안 내려옵니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럼 일본은 왜 금리가 높아졌는데 엔화 약세 때문에 물가가 높아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엔화를 직접 얘기한다기보다는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일본이 인플레이션을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 미국도 힘들다. 이런 형태의 코멘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일본의 엔화 약세가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 루트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해산 전에 네. BOJ는 기준금리를 중장기적으로 올리겠다고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는 왜 계속해서 약세인가요? 일단 몇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긴 하는데 그 속도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중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자민당이 압승을 한다. 그러면은 사나이노믹스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죠. 앞에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결국엔 돈 많이 풀겠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엔약사하고도 사실은 맞물릴 수가 있어요. 타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중의원 선거 유세를 할 때 엔약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엔화 가치 강세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실제 엔약세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에다 중앙은행 일본은행 총재를 불러가지고 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압박감을 좀 주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통화 정책의 변화 기조가 나타나니까 이게 엔약세하고 맞물려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BOJ의 지향점은 명확한데 산하의 기조로 인해 그게 눌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속도가 조절이 되고 있는 거죠. 한때 전 세계가 우려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지는 거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엔캐리 청산이라는 게 언제 일어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금리 차가 줄어들면 엔캐리 청산이 일어난다. 내지는 엔화가 강세로 가면 엔캐리 청산이 일어난다. 이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일본의 금리 인상이 늦어지니까 이 갭이 줄어드는 속도가 줄어들 수 있고, 그렇죠? 갭이 이렇게 막 좁아지는데 오히려 더 좁아지지 않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엔약세도 유지가 되니까 그럼 엔캐리 문제 없네. 근데 엔캐리가 청산될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아무리 낮은 금리에 환차익을 먹으려고 들어가도요. 그 시장이 무너질 것 같잖아요. 다 도망쳐요. 그래서 엔화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금융시장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풀려나갔던 엔화 자금이 회귀를 하면서 엔캐리 청산이 나와서 엔화가 안전자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엔캐리는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엔약세 유지한다고 하니까 엔캐리는 사라진 거네? 이렇게 보시는 건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또 하나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엔캐리 청산이냐? 또 그것도 아니란 얘기가 되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을 해야 돼요. 참고로 24년도에 엔캐리 청산이 나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금리를 예상외로 올리려고 했고 미국은 의외로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서 금리를 많이 내릴 것 같았고 그러면서 이제 실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하니까 이 세 가지가 갑자기 확 맞물리면서 급격한 엔캐리 청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단기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아다리라고 하나요? 이게 다 이게 조합이 딱 맞게 적용될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겠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리스크들은 열려 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화의 높고 낮은 건 상관없이 그런 리스크는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한순간이죠. 근데 중국은 이런 기조와 정반대로 위안화 절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러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기조를 가져가는 건가요? 지금 중국이 달러 대비로는 위안화가 센데요. 유로 대비로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로가 달러보다 세거든요.
그래서 유로 대비로는 중국 위안화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근데 중국이 교역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미국과의 교역은 좀 줄었어요. 유럽과의 교역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되게 약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에 작년에 중국 갔었거든요. 11월인가? 돌아오자마자 중국한테 지금 무역이 지금 역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을 했죠. 환율이라는 게 달러 대비 위안도 있겠지만 중국이 교역하는 다른 국가들의 환율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로가 강하다는 게 위안화한테는 룸을 준 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위안화 강세를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한 경우들도 있겠죠. 달러가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 때 위안화 가치가 탄탄하게 유지된다는 믿음을 주면 달러 패권을 조금 약화시키면서 위안화에 대한 뭐랄까요 탄탄한 기축통화로의 기반 이런 걸 다질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양회와 2월달 춘제에서는 사실 중국 경제 관련돼서는 딱히 주목할 만한 게 없었는데 조금 살펴볼 만한 거. 이번 양회에서요. 결국에는 5% 성장을 지키는 것보다는 4.5에서 5%로 성장률을 좀 안정시키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걸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좀 자금 지원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좀 우리가 초점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5개년 계획에 대한 플랜도 세우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중국한테는 신성장 산업에 대한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요. 향후에 중국 경제가 어떤 부양책으로 대응을 하게 되느냐 그 직후에는 중국 증시가 좀 나쁘진 않았거든요. 며칠 상간에는 양해 이후에 좀 어떤 계획들이 나왔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구체화해 가느냐 요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위기로 지방정부 부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구조조정을 할 때 한꺼번에 터뜨리면은 중국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금리를 낮춰가지고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장기전으로 가면서 하나씩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금리가 높지가 않아요. 미국보다 많이 낮은 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한꺼번에 째버리면은 성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해결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어쨌든 시간을 끌더라도 결국에 무너지는 건 무너지잖아.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성장이 무너지는 게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면 부동산에서 무너지지만 다른 데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럼 다른 데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을 찾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중국 경제에서 주목하는 것 중에 피지컬 AI 그런 것들하고 제조업 쪽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하고 전 세계 국제 정세와 경제 이야기 했는데 투자자분들께 이런 부분 당부하면서 투자 여부 검토하라고 당부를 좀 해주신다면.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란 사태 보면서 더 느끼는 건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 긴 호흡에서 좀 바라봤었을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바라보는 게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촘촘하게 넓게 깔고 갔었을 때는 오히려 이번 시장 흐름에서 큰 충격이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오르는 쪽으로 계속 몰리다 보면 많이 몰려 있을수록 타격이 왔을 때 단기 변동성은 높을 수 있거든요. 국내 주식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만큼 또 많이 떨리잖아요. 근데 고르게 분산 투자를 한 케이스에는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좀 희석이 될 수가 있었죠. 굉장히 크게 흔들릴 때 마음이 변하게 돼요. 그럼 굉장히 좋지만 단기 변동성이 높을 때 그 굉장히 좋은 곳에서 또 멀어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내 심리를 조절을 해주면서. 위에서 이번에 좀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보면서 되게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개인의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조금 긴 호흡에서 자산을 좀 넓게 깔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떤가 그런 조언의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건영 단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